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소식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좀 감격스러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좀 늦게 이 소식을 좀 알게 됐는데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구나.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언어마저 이제 정말 K 컨텐츠 안에 맞아요. 사실 문학은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 K 컨텐츠 안에 이제는 문학까지 포함이 되는구나 싶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 컨텐츠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세계인들에게 맞지 않는 컨텐츠는 이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K 컨텐츠의 힘이 이제 문학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 이 소식은 이제 잠시 후 뉴스픽스에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모두를 위한 길. 네. 이 말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룹 라이즈의 승한이 활동 재개를 발표한 지 2일 만에 지난 13일 팀을 전격 탈퇴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승한이 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즈가 지난해 9월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그런데 라이즈 멤버였던 승한의 경우 활동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활동 2달 만에 사실상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데뷔 전부터 온라인상의 사생활 사진이 이 유출되면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유 때문에 무기한 활동 중단에 들어서게 된 거고요. 소속사가 지난 11일 다음 달부터 팀 활동에 복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엔 이 팬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팬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이 라이즈 6인 그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라이즈가 지금 6인 체제로 활동을 했잖아요. 이 활동 체제가 이젠 익숙하기 때문에 이 체제로 활동해야 한다. 이 목소리가 사실 압도적이었지만 라이즈 승한까지 포함해서 완전체 7명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던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을 뭔가 승한이 타개해 나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아마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팬 커뮤니티에 자필 편지를 올려서 본인이 팀에서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팬들에게 더 이상 혼란과 상처를 주기 싫고 회사와 그리고 멤버들에게도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게 라이즈 멤버였던 승한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승한의 복귀 소식에 이제 팬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SM45 앞에 이 근조환까지 굉장히 줄을 이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팬들의 좀 배신감이 좀 컸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팬들의 배신감이 클 걸 라이즈 멤버였던 승한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활동을 공식화한 입장에서 그때도 승한이 자필 편지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생활 유출 사진이 공개됐던 것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에게도 실망감과 후회로 남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을 응원해줬던 팬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멤버들에게도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팬들에 대한 미안함,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팬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네. 일환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겁니다. 승한의 복귀가 알려지자마자 SM 사옥 앞에 근조 화환이 300개 이상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 사진에서도 이 팬들의 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소속사 SM이 팬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실 복귀 사실을 알리고 나자마자 팬들의 반발이 커졌는데, 사실 SM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M을 향한 비난과 비판도 거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과는 팬덤의 어떤 이 활동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키워주는 개념이라고 팬들은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멤버들, 팬에서 빨리 방출하는 걸 팬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네. 그래야만 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합니다. 근데 SM이 그걸 제때 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SM 팬심을 따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라이즈 멤버 6인이 아니라 완전체인 7인을 요구하는 팬들의 마음이 또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목소리가 좀 나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팬덤 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인 건 나가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가 대세였기 때문에 승한도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팬덤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가장 불편한 게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돌 그룹 라이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 참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 멤버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뒤늦긴 했지만 이제 팬들의 마음에 좀 부합하려는 SM의 그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적 책임 느껴.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있었는데요. 이 팬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시는 이 팬을 때린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폭행 피해를 당한 C씨 같은 경우 제시에게 사진 요청을 했는데 제시가 거절을 하고 A씨 등 남성들이 이 피해자 C씨를 위협합니다. 제시는 남성의 팔을 붙잡는 등 말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돌연 이 가해 남성으로 알려진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제시 폭행 상황이 발생하자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더 이상 조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제시와 함께 있었던 일행들 주변의 다른 술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제시 일행에게 이 가해 남성 A씨의 행방을 물었는데 이들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니까 제시가 SNS에 입장을 표명을 했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C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A씨죠. 네, 가해 A씨에 남성. 대해서 일행은 맞지만 처음 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행은 맞지만 처음 본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폭행 피해자 측, 제시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한 것에 가장 분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제시 일행 옆에 같이 있었고 가해자가 다가오는 걸 제시가 팔을 붙잡으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피해자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이 제시가 적은 SNS의 글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제시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말이 능숙하지 못해요. 네. 서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 제시가 과연 SNS에 본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이제 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가해 남성과 함께 있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 제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또 다른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제시 일행이었던 프로듀서가 한인 깽단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이 프로듀서 래퍼를 경업하고 있는 코알라로 알려졌는데 이 코알라와 제시, 눈누난나, 어떤 X 등 이 앨범 제작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에 따르면 이 처음에 코알라 프로듀서가 본인한테 다가왔을 때 배를 주먹으로 2대 정도 쳤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들이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코알라의 행동이 마치 깽단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코알라의 제스처가 깽단이 취하는 제스처의 모습과 비슷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폭행 당시 깽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이 어제 한 종편 채널에서 방송이 네네. 됐거든요. 이 한 제보자를 인용해서 이 코알라 오른팔에 K, 왼팔에 OS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LA 한인 깽단 중에 하나의 약자라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시는 코알라하고 몇 곡 작업을 같이 한 건 맞지만 이 제시는 갱단과 연관이 없고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좋아하는 이런 그 연예인을 상대로 좀 가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을 했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 때 굉장히 진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좀 분노도 좀 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시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 부분은 그 CCTV에 찍힌 그 제시의 또 행동 때문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보면 제시도 그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직접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그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맞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네. 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사람이 게다가 미성년자의 본인 팬 아니었습니까? 네. 중요한 건 폭행 상황을 본인이 직접 물리력으로 말릴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이 맞은 남성,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제시 일행, 그러니까 가해 남성은 없는 상태에서 제시 일행을 발견한 곳이 술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가 이후에 빨리 스케줄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 했던 상황도 아니고 일행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 피해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갱단에 소속돼 있고 이런 의혹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소식들인데 추후에도 좀 관련 보도가 나오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감당 못할 빚 생겨 조사받을 것. 감당 못할 빚이요. 뭔가 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스스로
본인이 알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제 이진호 씨 본인 SNS를 통해서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뒤늦게 이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상태였고 지금은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진호 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걸 숨긴 데 대해서 머릿속에 사죄한다면서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고 채무도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날 그가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OTT 예능 콘텐츠 제작 발표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이게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제작 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진호 씨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 관련 제작진들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OTT 측에서는 편집 없이 내보내겠다. 왜냐하면 팀전으로 이루어지는 미션이 수행됐던 그런 개그 컨텐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 씨 모습만 통편집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작진에게도 좀 피해를 미친 부분이 상당하겠네요. 이게 결국엔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 이진호 씨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가 3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출연했었던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 있죠. 바로 하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진호 씨가 SNS에 이 글을 올린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본인을 둘러싼 소문들이 하나둘씩 돌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불법 도박 사실을 숨기기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과문을 올렸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후회가 담긴 사과문, 여기에 사실 저는 사과문 다 읽었는데 굉장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구나 처음엔 그렇게 느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사과문이 보도가 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논란이 관련된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 사과문 자체가 밑밥을 깐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게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연예인들에게 접근해서 이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서 주변 또 피해가 크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 도박에 좀 돈 좀 쓰게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핑계를 대거나 세금 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렸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세금 내야 한다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나요? 근데 지금 뭐 아주 친한 사이 같으면 그럴 경우 나는 지금 세금으로 큰 돈이 필요한데 일단 현금이 없어라고 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진호 씨 빚 규모가 상당한데 지금 보도된 내용만으로 사채빚만 13억이고요.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수근 씨 또 BTS의 지민 씨 같은 경우는 1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민 씨의 소속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 같은 경우도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다 돌려받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알려졌어요. 이 외에도 이진호 씨가 지난 6월에 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아서 고소당한 사건이었는데 지난달 초에 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린 돈 불법 도박에 사용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속사도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채무자들이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빚을 독촉했던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소속사 사실상 묵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지금 최소한 공개 예정인 OTT 예능 콘텐츠에는 출연시키지 않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소속 연예인이 저지른 일로 인한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퍼질 걸 예상 못했을 리 없을 텐데 뭐 결국에는 매니지먼트가 소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이진호 씨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입건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글쎄요, 뭐 이진호 씨가 포토라인 앞에 설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소속사 관련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호 씨에 대한 비판, 비난뿐만 아니라 소속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진호 씨가 한 그 사과가 어떻게 보면 또 뭐 뭔가 밑밥을 깔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좀 목적으로 좀 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지금 사과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빌린 돈 뭐 죽을 때까지 변제하겠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생각이 있다라는 걸 밝힘으로 해서 사기죄로 피소될 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이런 목소리가 해석이 있군요. 지배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이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문제 좀 잊을만 하면은 또 나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도박의 가장 쉬운 치약 직업군을 연예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 직업적인 특수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시간 조율이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군이잖아요. 게다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물론 이건 잘 나가는 연예인들, 네.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해당합니다만 굉장히 큰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연예인들이 이런 음지에 있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문화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여가를 즐길 때 이 연예인들끼리 즐기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스케줄도 네. 안 맞고. 그러면 일반인과 즐기는 여가들을 같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맘 편한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클 수 있죠. 왜냐하면 대중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풀거리를 찾는데 이때 도박에 손을 대면 그것이 중독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권하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연예인을 일종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먹잇감으로 정하고 근처에 술이나 유흥거리들을 제공한 뒤에 큰 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다 잃게 되면 한 탕만 더하면 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어마어마한 사설 불법 도박장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 앞서 그 자필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지를 보여주려면 앞으로 좀 성실하게 이제라도 좀 채무 관계를 좀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제가 그 오프닝 때부터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겹겹의 차별 벽 허문 한강 K문학 위상 달라졌다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정말 일단 좀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노벨위원회가 밝힌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스웨덴 할리먼의 선정 이유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 인간의 삶을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고 또 그 취약성을 폭로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현 시대를 정확히 읽고 표현하는 작가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할리먼의 선택 관성보다는 개혁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의 어떤 작법을 보면 시와 산문이 결합되어 있는 작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산점을 높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리먼 한강 작가에 대해서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해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문체에 대해서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이 됐다.
산문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를 제외한 걸 산문이라고 생각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 결합된 스타일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봤고 그걸 인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노벨 문학상은 이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작가의 작품 전체를 보고 선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요 하나만 읽었거든요. 이 다른 작품들에서는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매료가 되었을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그 한강 작가가 비유에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많은 작가들 가장 비유에 탁월한 글 쓰는 직업군을 꼽는다면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한강 작가가 또 시도 썼던 사람인 만큼 그 비유에 탁월합니다. 앞서서 소년이 온다 말씀을 네, 네. 해주셨지만 보면 굉장히 그냥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읽어도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상황인지 유추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예를 들어드리면 네. 우리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다라든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문장만으로도 울컥한 네. 무언가를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절망, 이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적절한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년이 온다가 5.18을 배경으로 네, 네. 해서 쓴 소설이잖아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아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법 자체는 보편적인 아픔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썼기 때문에 이 할리먼의 평가가 상당히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날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이 기뻐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한국 문학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는구나 이런 또 감격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한글이라든지 한국어는 좀 번역이 어려워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걸 깨워준 게 정말 고마웠고 사실 여기에는 좀 숨은 조력자라고 해야 할까요? 번역가의 공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번역이 제대로 안 됐더라면 맞아요. 보통 오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이런 영광된 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또 다른 원동력은 번역에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글자가 상당히 우수한 글자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 주류 언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주류 언어이고 게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은 시인이 계속 뭔가 이 노벨 문학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졌지만 그 시를 영어로 제대로 번역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수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채식주의자 때부터 드러나요. 네네.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번역의 힘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2010년부터 독학으로 우리말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독학으로 그렇죠.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도 영어와 프랑스어 모든 게 독학으로 가능하다는 걸 스미스 씨가 알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다는 외국인들에게 난이도 최상급이라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독학으로 공부한 지 3년 만에 번역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말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번역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로 옮기되 한국적인 색채와 어떤 질감을 잃지 않는 게 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주 하면 이게 뭔가 영어로 번역을 됐을 때 코리아 보드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소주는 소주 그리고 형, 언니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대로 써도 외국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었던 K 컨텐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사실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봤던 어떤 그런 정서들이 또 상당히 영향이 있었겠네요. 게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 작가도 이전부터 이 그녀의 번역에 상당히 신뢰감을 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의 힘으로 2016년 맨부커상에 이어서 이번에 노벨
노벨문학상까지 수상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을 사실 우리도 몰랐지만 전 세계도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못한 그런 발표였는데 그런데 한강 작가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문학상이 워낙 비밀리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후보조차 사전에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팅 사이트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요? 올해 베팅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뭔가 이 배당률을 받았던 작가가 있는데 호주 작가였어요. 이 제럴드 머네인이었고 그 다음이 중국 작가 찬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은 시인이 상위권에 랭크가 됐었고요. 26명이 이 랭킹 안에 들었었는데 그 안에 한강 작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강 작가 나이가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역대 수상자들에 비해 상당히 젊은 편이에요.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인 것도 걸림돌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121명인데 그 가운데 여성이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는 게 왠지 이 후보군에서 빠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강 작가 역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네. 이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평범하게 저녁을 먹다가 그건 알게 그렇죠.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놀라움이 얼마나 컸을지는 뭐 예상 가능합니다. 한강 작가하면 사실 앞으로 노벨문학상이 기대가 되는 우리나라 대표 작가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 영광된 순간이 빨리 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이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또 이제 부친인 이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이 딸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의 소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명작이다. 굉장히 좀 애정 섞인 표현인데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만들어낸 데는 뭐 굉장히 좋은 DNA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오빠, 남동생, 남편까지 다 문인 아닙니까? 주변에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승원 작가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등단을 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 하면 아자아자 바라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 고향에서 계속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강 작가가 이렇게 세계에서 큰 상을 받았다면 한승원 작가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문학상은 모조리 받은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한승원 작가와 한강 작가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 문학상이 문학계에서 굉장히 큰 상이잖아요. 맞아요. 이 네. 모녀가 받은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었으니 그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니까 무조건 자랑이 아니라 본인도 문인이기 때문에 이 한강 작가가 쓴 글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예리하게 저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얘기하거나 더 네. 낮춰서 이렇게 좀 그렇죠.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네, 냉정하게 본다고 본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본인의 딸이 지금 본인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걸 승어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긴 자식, 뛰어넘은 자식이기 때문에 승어부라고 하는데 본인도 대단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만한 업적을 이뤘으니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책, 뭐 서점가에서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모아서 또 이제 좀 소개하고 기념하는 기획전도 지금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고요. 뭐 대형 서점들마다 관련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부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모아서 소개하고 기념하는 기획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온라인 이 페이지가 공개되자마자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축하 관련 메시지 만여 건 이상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수상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공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강 작가 얼마만큼 판매량을 이루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팔린 주말을 지나면서 팔린 이 누적 판매량이
100만 권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부까지 치솟는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100만 부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판매 속도로 계속해서 한강 작가의 책들이 팔린다면 이번 달 안에 200만 부 판매량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강 작가가 그동안 발표했던 책들 상당히 많은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은 아까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이 소년이 온다 그리고 네.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독서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저희가 문해력 논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40대가 한강 작가의 이 종이책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방에서 책을 못 사신 분들 도서관에 문의를 하거나 지금 헌책방에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도 지금은 못 빌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강 작가의 이 판매량이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한승원 작가의 책도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그 독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출판 업계가 굉장히 불황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서점 업계가 모처럼 좀 활짝 웃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형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던데 참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해 성인 독서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43%.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9년에 55.7%였는데 지난해 43%면 굉장히 많이 이 독서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계기로 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SNS를 보면 한강 작가 책 인증샷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네,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여러 책들 지금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고 관련 내용들 이런 거의 독후감에 해당되는 내용들 글을 써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출판업계도 당연히 불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불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한강 작가의 책을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쇄소 역시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행복한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거는 사실 뭐 지쳐도 지친 줄 모르고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걸 항상 좀 샘내거나 또 얄미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노벨 문학상이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 되는 컨텐츠들이 나오거나 뭔가 큰 상을 받게 되면 항상 그 비판하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네. 가장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럴까요? 들 정도예요. 매번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한강 작가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비판합니다라면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책을 읽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은 맞아요. 사실 근거도 없고. 그렇죠. 네. 근거 없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팅 사이트에서 중국의 찬셰 작가 2등이었잖아요. 수상 가능성이 농후하게 점쳐졌던. 강력하게 좀 그렇게 네. 예상을 했었네요.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그런 여성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 실망감을 괜히 이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한 또는 한강 작가에 대한 폄훼로 표현하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는 이 수상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비극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수상 발표를 이제 그 출판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써서 이 간략하게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언론에 또 이제 노출이 됐는데요. 역시 이제 한강 작가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게 아무나 이럴 수 없죠. 가장 인생에서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찾아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가슴이 굉장히 떨리기도 할 것 같고 네. 되게 호들갑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차분하게 이토록 대내외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끝날 줄 모르는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주검들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어떤 시대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괴를 함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 아끼는 작품들이겠지만 사실 그 한강 작가가 직접 쓴 책들 중에서도 더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 혹시 한강 작가가 직접 자신의 책 중에서 뭐 이 책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작가들은 자신의 최신작을 추천을 한다고 해요.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에 출간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했습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도 수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외에도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흰이라든지 또 본인을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준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도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또 이제 수상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도 또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또 뭐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소득세법은 이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세율 2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의 예외,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벨상이 들어갑니다. 아, 거기에 노벨 문학상이 있어요. 네. 예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 세금을 내지 않고 노벨상 상금 전액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노벨상 수상자 상금 액수 1,100만 크로나죠.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3천만 원. 세금 없이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이 독서 열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뭐 잠깐 일시적인 뭐 현상에 그칠 것인지 이것 가지고도 사실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지금의 한강아리, 한강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책을 열심히 읽어라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독서의 컨텐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팝업 스토어 굉장히 많이 열고 젊은이들 관심이 많잖아요. 책이라는 게 인내가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꾸준히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읽어낼 수 있는 게 독서이기 때문에 뭔가 이 출판사라든지 이 업계에서 머리를 맞대서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만들어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독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리 무협지 흑백 요리사 종영 열풍은 계속.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리사 100명이 오로지 맛으로 승부한 흑백 요리사 한국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국내는 물론이고요. 뭐 해외에서도 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인기 비결이 뭘까요? 정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예능 컨텐츠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봤는데 네. 이 백인, 참여자 백인이 제아의 고수로 알려진 이 흑수저 요리사 80명 그리고 대중에게 굉장히 익숙한 잘 알려진 유명세가 있는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죠. 금수저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볼 수 있는 백수저 요리사 20인의 대결이었습니다. 사회적 계급을 많이 나눌 때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수저론을 맞아요. 대입해서 흑수저 출신이다, 금수저 출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와닿지 않았나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서 사실 같은 업계에 있지만 굉장히 이름값이 유명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과 대결을 펼친다? 꿈에서나 사실 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을 예능 컨텐츠로 실현시키면서 어떤 흑수저들이죠. 흑수저 요리사들 내면에 갖고 있었던 희망이라든지 욕망 그리고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분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요리와 계급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네. 상당히 이질적인데 이 계급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이질적이지 않은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기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계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요. 뭐 그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도 결국엔 계급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더욱더 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게 계급 얘기만 있었다면 재미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계급을 기반으로 해서 욕망, 예술성, 장인정신, 품격,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확실히 한 차원 이상 높은 그런 고퀄리티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개인들이 다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개개인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거기 그 요리에 이제 묻어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 뭐 원래도 뭐 그 가게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방송 이후에는 뭐 줄이 엄청나고 뭐 대기도 그렇고 뭐 이제는 뭐 갈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요식 업계가 또 굉장히 또 어렵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식업계 어려움, 한마디로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인데 고물가 상황에 또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죠. 이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건데 일단은 지갑을 열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점심 식사만 하더라도 뭘 먹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디가 좀 더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맞아요.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식업계, 외식업계 상당히 불황인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지금 흑백요리사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좀 끊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로 출연했던 정지선 셰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외식업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검색 추이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파인다이닝 검색량이 9월 16일에 5였는데 이게 방송이 되고 나서 2주 뒤인 29일 최대치인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활발하게 관련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검색어 외에도 그러니까 경연에서 등장했던 요리인 동파육이라든지 딤섬, 파스타, 가스 이런 검색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이나 외식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얼어붙었던 파인다이닝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편의점업계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 이 프로그램 비영업권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류 음식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해외 트렌드 분석 보고서, 특히나 네덜란드에서 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에는 한식의 흐름이 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홍대에 보면 젊은이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국밥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줄 서서 국밥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도 눈 크게 뜨고 봐요. 이게 정말 맞아? 이러면서 보통 과거에 국밥이라고 하면 아저씨들이 즐겨 먹는 메뉴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약간 이제 해장할 때 그렇죠. 먹는 음식 같은 느낌이 아버지 있었죠. 음식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류 열풍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음식 문화 흐름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흑백요리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식이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즌2에서 한식이 많이 다뤄진다면 한식 열풍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악플 피해를 호소한 참가자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계 미국인인 성경 롱게스트였습니다. 3라운드가 흑백 팀전으로 다뤄졌는데 네. 이때 최강록 셰프, 조은주 셰프 등과 백수자 팀을 이뤘는데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죠. 네. 결과적으로 성경 롱게스트 셰프의 어떤 감자 요리가 덜 맛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팀이 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패하게 된 원인이 모두가 성경 롱게스트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악플이 쏟아진 건데 그 가운데서 납득하기 어려운 악플들도 있어요. 에미가 그렇게 가르친 거냐, 부모 3대마저 멸할 것, 악플이 그러면 아니라 안 되죠. 네, 악담을 쏟아낸 누리꾼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 롱게스트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흑백 요리사 이제 평론가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제일 뭐 가보고 싶은 식당이라든지 제일 궁금했던 셰프님은 누구였을지 궁금합니다. 뭐 제 마음의 원픽은 에드워드 리 셰프인데 사실 에드워드 리가 만든 무언가를 먹으려면 뉴욕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국에 무언가를 연다면 꼭 한번 찾아가서 먹고 싶은 그런 셰프였고 그리고 사실 요리 음식의 품격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품격까지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는 그런 출연자였습니다. 네, 요리에서 인생까지도 볼 수 있었던 흑백 요리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